안녕하세요. 2016년도 1회차 고등학교 졸업자격 검정고시 도덕과의 해설을 맡게 된 임채정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해설을 하면서 여러 가지 기출이라든가 빈출이라든가 난이도라든가 조정해 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 앞으로 준비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고자 해설을 좀 꼼꼼히 준비했으니까 보시면서 그 다음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해설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시험을 보시고 나서 이 강의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어떤 부분을 내가 어떤 것 때문에 어떻게 썼고 그 다음에 앞으로 내가 시험을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지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6년도 1회차에 시험 문제 또 출제 경향을 좀 살펴봐야겠죠. 우선은 보시면요, 이상적인 삶부터 국가와 민족, 그 다음에 사회의 정의와 윤리, 인간과 자유. 제가 매번 말씀드렸었죠. 제가 2015년도 때 1회차, 2회차에도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보통은 그렇습니다. 1회차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매번 같진 않지만 전체적으로 비율적인 부분에서 비슷한 경향을 살펴보실 수 있고요. 2회차 같은 경우는 보통 이 네 파트 중에서 이상적인 삶의 파트가 조금 더 확장된다든지 아니면 인간과 자유의 파트가 좀 확장된다든지 하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1회차답게 전체적으로 비율이 좀 비슷한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상적인 삶 6개에서 7개 정도 문항, 그 다음에 국가와 민족, 사회 정의와 윤리, 인간과 자유 같은 경우도 6문제에서 7문제 이렇게 고르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2016년도 2회차 같은 경우는 또 이 네 파트 중에서 한 가지를 조금 더 비중 있게 다룰 수도 있다는 부분 꼭 염두에 두시면서 이제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밑줄 친 이것에 해당하는 도덕적 개념 문제 나가는데요. 개념에 대한 도덕적 개념에 대한 문제 항상 계속 나오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네, 지문 한번 읽어보죠. 이것은 외부의 제약이나 구속을 받지 않고 어떤 목적을 스스로 세우고 실행해서 도덕적 행위를 가능하게 한다. 그렇죠? 여기 같은 경우는 포인트가 있고요. 이미 사실 지문 안에 답이 나와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우선 정답 같은 경우는 자유의지임을 살펴보실 수 있겠죠. 자유의지라는 얘기를 지문 어디서 도대체 알 수 있냐라고 하신다라고 하면, 그쵸? 제약이나 구속을 받지 않는다. 그쵸? 이것을 우리는 자유롭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약이나 구속을 받지 않는 부분에서 자유라는 부분을 조금 유추하실 수 있겠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스스로 세운다. 목적을 스스로 세우는 것, 외압이라든가 외부의 여러 가지 것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세운다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자유의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같은 경우는 제가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한 4번 정도까지 조금은 정답을 쉽게 맞출 수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1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네, 2번 문제 보죠. 도덕적 자율성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죠. 제가 사실 도덕과 과목에서 시험을 보실 때마다 조금 유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 아마 정말 지겹게 기억이 나실 겁니다. 않는 것은, 도덕과 과목에서 않는 것은 이라는 부정어가 나오게 된다면 사실 실질적으로 문제 자체는 조금 쉽다라는 걸 판단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내가 몰라서 틀렸다라고 한다면 조금 덜 억울하겠지만 알아서 틀린다라고 하면 그것만큼 억울한 게 없겠죠. 그래서 도덕 같은 경우는 지문만 제대로 읽어도 합격선은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2번 문제부터도 않는다라는 부정어에 꼬아서 내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으셨길 바라는 마음에서, 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자기 결정 능력입니다. 그렇죠? 도덕적 자율성을 신장시키려면 필요한 능력에는 자율적 능력이 거의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1번은 정답이 아니고요. 2번 합리적인 사고 능력. 그렇죠? 자율성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합리적인 사고 능력 같은 경우도 필수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세 번째, 역지사지. 서로 좀 다르게 생각한다는 거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야 된다는 부분도 역시나 자율성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에 해당이 되는데요. 4번 같은 경우 외부의 명령에 순응하는 능력.
그쵸? 볼 것도 없이 정답이 4번인데 우선은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세계 같은 경우는 긍정어죠. 긍정어. 그쵸? 그런데 외부의 명령에 순응하는 능력. 이거는 이제 외적인 부분, 나의 자율성과는 관련 없이 외부에서 원하는 대로 좀 따라간다라는 의미를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3번 문제 보죠. 다음 사례에서 발생한 지식정보사회의 윤리적인 문제는 최근 사람들이 정식으로 음반을 구입하지 않고 불법으로 노래 파일을 내려받기 때문에 이 노래의 작곡가가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았다. 매번 나오고 있는 저작권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정보사회의 윤리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사이버 문제 혹은 저작권 침해 문제가 가장 단골로 나오고 있는 문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노래 파일뿐만 아니라 우리 사실 영화라든가 영상 많이 보시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저작권이라는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무료로 다운받아서 내 컴퓨터에 넣는 것만으로도 저작권 침해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익명성, 그쵸? 아니죠. 물론 지식정보사회에서 윤리적 문제 중에서 익명성이 있기는 합니다. 댓글을 달 때 사실 내가 노출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조금 평소보다는 조금 과하게 이렇게 자기를 표현하는 언행을 쓴다던가 고르는 부분들 익명성의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거와 같이 가는 것이 바로 악성 댓글이죠. 악성 댓글이라고 한다면 사실 옛날 같은 경우는 조금 뭐 연예인이라든가 뭐 공인 같은 경우는 사실 외부의 미디어에 노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들의 하나하나 언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몸짓 하나에도 이제 대중들이 움직이는 부분들 때문에 악성 댓글이라는 게 많이 달렸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SS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연예인과 같은 또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개인도 악성 댓글에서 벗어난다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사이버 문제이긴 하지만 이것과는 관련이 없다. 그다음에 정보 격차. 사실 매일매일 정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굉장히 잘 따라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실질적으로 못 따라가겠다. 그렇죠? 이거는 물론 연령 차이도 있을 수 있지만 내가 노출되어 있는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정보,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를 모두 다 받아들이는 것은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이버 세계라든가 정보들의 문제점에 하나 해당되기도 하는 것이 정보 격차이긴 하지만 이 지문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작권 침해가 바로 3번의 정답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번 보죠. 토론자가 갖추어야 될 자세에 대해서 잘못 이해한 사람은, 그쵸? 또 부정어가 나왔죠. 부정어가 나왔다는 얘기는 문제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말고 보되 실수는 하지 말자라는 거 기억하고 계시죠? 질문 말씀드릴게요. 1번 소수의 의견도 존중한다. 당연히 그래야겠죠. 소수의 의견만 존중하고 다수의 의견을 무시한다. 이렇게 된다라고 문제가 되겠지만 소수의 의견도 중시한다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토론자가 갖추어야 될 자세죠. 편향적으로 가는 것이 아닌 어쨌든 소수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인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답이 아니고요. 두 번째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발언을 하지 않는다. 맞는 얘기죠. 그쵸? 토론자는 어떤 곳에도 치우친다라는 느낌을 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발언을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정답이 아니죠. 여기서 잘못 이해한 걸 보라고 했으니까요. 세 번째,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의 비판을 수용하려고 한다. 그쵸?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의 비판을 수용해야지 나의 생각과 지금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다라고 해서 이건 틀렸네, 저건 틀렸네 라고 하기에는 토론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4번을 보죠. 다수의 의견이 항상 전체의 의사를 대변한다라고 여긴다. 지금 첫 번째 나온 소수의 의견도 존중한다라는 얘기와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완전 반대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론자의 입장에서는 다수의 의견이 항상 전체의 의견을 대변한다라고 보기에는 좀 편향적으로 갈 만한 요지가 있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됨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토론자가 갖추어야 될 자세 같은 경우는 1, 2, 3번이고요. 갖추지 말아야 될 자세 같은 경우는 4번임을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내용 보죠. 판서 내용 중에서 가로에 공통으로 들어갈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같은 경우는 도덕 문제의 해결 자세입니다. 가로의 의미,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을 하고요. 그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사고의 과정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것의 기능, 가로의 기능은요. 올바른 도덕적 판단 가능하고요. 타인과 사회와의 조화라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를 보죠. 1번 같은 경우는 감정적 사고라고 나와 있는데 감정적 사고라는 것은 이 부분은 물론 공감한다라는 부분에서 감정적이다라는 얘기가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밑에 같은 경우는 올바른 도덕적인 판단이 가능하다라고 하고 이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감정적 사고는 정답이 아니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경제적 사고입니다. 여기에는 경제에 관련된 어떤 단어도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은 정답이 아님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3번 같은 경우 배려적 사고죠. 만약에 혼돈이 되신다라고 하면 아마 1번 감정적 사고와 3번 배려적 사고 중에서 고민을 하셨을 수 있는데 제가 1번 같은 경우는 정답이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이 배려라는 걸 한번 살펴보죠.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배려한다라는 마음가짐이 없으면 좀 힘들겠죠. 그렇죠? 처지,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한다라는 부분이 바로 배려적 사고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배려적 사고를 하게 되면서 타인과 사회와의 조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임을 알 수 있는데 4번 같은 경우 타율적 사고 이거 같은 경우도 고민을 할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타율적 사고가 올바른 도덕적 판단 가능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번 정도까지 오니까 그래도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다른 얘기 안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넘어왔는데 제가 이렇게 중간에 텀을 두는 이유는 바로 6번부터는 또 별표를 쳐야 되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제가 2015년도, 2014년도 1회차, 2회차 때 매번 강조드렸었던 문제가 있습니다. 꼭 외워야 된다. 그쵸? 사상가 이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론이 나오게 됐을 때 필수적으로 다루지 않으면 도덕 문제가 나오기 힘들다라고 했던 사람 기억나시죠? 바로 롤스입니다. 롤스에 대한 문제가 바로 이제 6번부터 나오게 됐고요. 정의로운 사회제도 구현을 위해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걸 골라야 됩니다. 여기서 않는 거 이런 부정어가 나오게 된다면 쉬운 문제라고 했는데 어려운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다 매번 쉽게만 나올 수는 없겠죠. 그쵸? 변별력을 좀 두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제 6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게 되는데요.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걸 고르라고 했어요. 지금 정의로운 사회제도 구현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부를 한 것에서 지금 딱 기억이 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요거 같은 경우는 아래로 할까요? 그렇죠? 위에 안 보일 수도 있겠죠?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롤스의 제2원칙이죠. 2원칙인 차등의 원칙에 해당하는 문제임을 아실 수 있겠고요. 요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기본권 보장. 그쵸? 맞는 얘기죠. 그쵸? 누가 봐도 맞는 얘기죠. 두 번째 같은 경우, 공권력의 남용. 해당하지 않는 것이 많죠. 공권력의 남용 같은 경우는 차등의 원칙, 그 다음에 기회균등의 원칙과는 좀 벗어나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선 정답은 2번인 공권력의 남용임을 확인하실 수는 있으세요. 우선 3번을 보겠습니다. 공정한 분배 실현. 이것은 바로 기회균등의 법칙이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해당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해당이 되고 있죠. 그리고 4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이것도 역시 차등의 원칙, 그 다음에 기회균등의 원칙, 이 원칙에 해당이 하기 때문에 정답이 역시나 아닙니다. 그래서 2번인 공권력의 남용이 정답임을 확인하실 수 있겠죠. 이제 롤스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한숨을 쉬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내가 문제를 맞춘다라고 하면 굉장히 이제 좋은 느낌이 나겠죠. 아, 뭔가 남들은 틀릴 것 같고 나만 맞을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이 드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7번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인 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우선 않는 것이라는 부정어가 나오게 됐을 경우에 어쨌든 지문 잘 읽으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첫 번째, 투표하는 일. 기본적인 책무에 맞죠. 투표 꼭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을 지키는 일. 정말 당연하게 법을 지켜야 되죠. 3번, 부정과 불의를 묵인하는 일. 물론 지나가다가요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뭐 정의롭게 정의에 불타서 뭔가 이제 괜히 끼어들었다가 사건에 휘말리는 것이 아닌가, 괜히 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사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해 보신 분들도 많으세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책무에 해당하지 않죠. 묵인하면 안 되죠. 그래도 뭐 112에 신고를 한다거나 만약에 지나가다가 어디선가 화재가 났어요. 그쵸? 누군가 도와달라고 했다면 그냥 지나치는 사람 저는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거는 물론 민주시민으로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정과 불의를 묵인하는 일 같은 경우는 민주시민으로서 자세에 굉장히 벗어나겠죠. 그리고 4번,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일. 세금 많습니다. 세금 많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정말 1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은 세금 뭐 감 안 오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20대 이상의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뭐 월급을 타신다거나 어쨌든 사회활동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세금을 적지 않게 내실 텐데 세금 내시는 부분도 민주시민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될 책무이기 때문에 조금 우리 불만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성실히 납부하시면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7번 정답은 3번임을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8번. 그렇죠. 대놓고 나왔습니다. 롤스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학자 중에 한 명인 롤스가 이제 또 다시 나왔죠. 아까 분명히 6번에서 나와서 이러면서 한숨 쉬면서 지나가셨던 분들도 있으실 텐데 지금 롤스가 또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지하게 좀 봐야 될 문제인데요. 2014년도, 2013년도, 2012년도에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나왔던 학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많이 강조를 드려도 부족함이 없는 분 중에 한 분인데요. 한번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롤스의 정의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그쵸?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업, 공동생산과 공동분배의 원리를 강조한다.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같은 경우는 아니어서 우선 제가 2015년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있는데 문제를 푸는 데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나중에 맞네, 아니네 이렇게 지나갔다가 괜히 실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좀 삭제를 하고 넘어가면 좋겠죠. 그럼 답이 2번이나 4번 중에 하나인가 봐요. 네. 두 번째 보죠. 합의의 공정성을 바탕으로 절차적인 정의를 주장한다. 그쵸? 롤스는 정의론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공정한 상황, 절차 굉장히 중요하고 법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롤스가 법이 중요하다라고 했던 부분을 좀 필기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절차적인 정의를 주장했던 부분과 함께 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던 사람 당연히 롤스 주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꼭 보셨으면 좋겠고 절차와 공정이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던 사람 바로 롤스였죠. 디귿 볼게요. 모든 사람이 기본적인 자유를 평등하게 누려야 한다고 주장했죠. 이거 뭐예요? 네. 기억나시나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6번에서 이것은 바로 기본적인 자유를 평등하게 누려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기회균등의 원칙이죠. 그쵸? 원칙, 그쵸? 기회균등의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롤스가 얘기하고 있는 제2원칙에 해당하는 기회균등의 원칙은 디귿이 정답이 맞겠죠. 우선 니은하고 디귿이 맞네요. 니은, 디귿, 그렇죠? 니은, 디귿 맞지만 여기는 아니라는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니은, 디귿. 아직도 리을이 맞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리을 같은 경우 사회의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을 보장하는 차등의 원칙을 주장한다. 그쵸? 제2원칙이죠. 그쵸? 차등의 원칙. 차등의 원칙 나왔죠? 제2원칙이죠. 2원칙. 그렇기 때문에 차등의 원칙 제2원칙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의 최소 수혜자라는 것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었지만 최소 수혜자가 뭐죠? 예를 들면 노약자죠. 노약자. 그쵸? 노약자. 노약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라고 했을 때 노약자석이 따로 있죠. 노약자석에는 정말 노인 혹은 약자, 사회적 약자로 이제 배려된 분들, 뭐 장애인도 포함하고요. 그다음에 임산부도 포함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최대 이익을 보장하는 차등의 원칙. 그리고 차등의 원칙 때는 가장 예가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장애인에 대해서 뭐 고용법,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기업주 분들께서 다들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법적으로는 장애인들을 어느 정도 의무적으로 이렇게 고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롤스의 제2원칙 중에서 이제 차등의 원칙, 최소 수혜자에게 돌아가야 된다라는 부분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는 부분도 예로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래서 롤스의 문제 중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 중에서 뭐 이제 차등의 원칙 중에서 그러니까 최소 수혜자에게 어쨌든 간에 뭐 균등적으로 가야 된다.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을도 정답이죠. 리을도 정답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포함이 되는 것, 정답은 결과적으로 4번임을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쵸? 롤스 문제만 나오면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세요. 그쵸? 힘들어하시죠? 힘들어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변별력적인 부분을 통해서 특히나 이번 같은 경우 롤스 문제가 2개나 나왔기 때문에 네, 조금 더 기분이 안 좋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아시는 분들은 아싸 이러고 푸셨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잘 문제 푸셨고요. 9번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가로에 공통으로 들어갈 덕목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과도하거나 부족하지도 않고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뭐뭐를 강조하였다. 예를 들어 긍지는 오만과 비율의 땡땡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사실 아리스토텔레스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보통은 소크라테스 아니면 플라톤의 얘기가 많이 나오죠. 플라톤을 중심으로 소크라테스가 위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래 나오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선은 외우고 들어가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지문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과도하거나 부족하지도 않다.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다라는 얘기. 그쵸?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바로 친절 아니죠. 관련 없죠. 협력 아니죠. 중용이라든가 배려 중에 하나겠죠. 땡땡을 강조하였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긍지는 오만과 비율의 중용이다. 그래서 정답을 이렇게 유추하실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요. 그래도 충분히 모르셨다라고 하더라도 지문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중용임을 도출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9번의 정답은 1번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0번 문제 보죠. 스토아 학파. 스토아 학파 나왔습니다. 스토아 학파도 매번 빼놓지 않고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임을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스토아 학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주장한다. 이거 어떤가요? 기억나시나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주장한다라는 것은 바로 스토아학파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죠. 그쵸? 그래서 대표적인 학자는 누가 있었죠? 제가 말씀드릴까요? 벤담. 기억나시죠? 그쵸? 밀.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장했던 걸로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 공정성의 원리예요. 공정성의 원리. 네, 그래서 최대 스토아학파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공정성의 원리인데 그의 특징적인 학자는 벤담과 밀임을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어쨌든 다수의 행복을 위해선 소수를 희생할 수도 있다. 그쵸? 그 얘기가 바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주장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토아학파에 대한 설명 아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국가가 없는 자연 상태를 주장한다. 국가가 없는 자연 상태 주장한다. 전혀 관련이 없는 문제입니다. 스토아학파랑.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념이 없는 마음의 상태를 추구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스토아학파 나오게 되면 우리는 바로 이성에 따른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쵸? 기억나시나요? 부동심이란 단어. 정념이, 그쵸? 정념이 없는 마음의 상태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성에 따르고 그 다음에 경계를 유지한다라는 얘기 때문에 어쨌든 부동심이란 단어, 그 다음에 이성 중시한다는 단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정답이 3번임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동심과 함께 이성도 한번 적어주시죠. 그쵸? 그래서 4번 보시죠. 4번. 제가 위에 잠깐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왔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사실 아리스토텔레스보다는 플라톤이 훨씬 더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플라톤이 나왔네요. 4번. 죄송합니다. 철인정치. 그쵸? 플라톤은 철학자가 다스리는 정치인 철인정치를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인정치를 이상적인 형태로 본다라는 것은 플라톤의 얘기지 스토아학파랑은 관련이 없죠. 그래서 철인정치와 함께 우리가 얘기했었던 게 사실 플라톤 얘기 계속 많이 나오고 있고요. 철인정치, 그 다음에 만약에 지배자, 그쵸? 지배자로 또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플라톤에 대해서만 단독적으로 질문이 출제될 수도 있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스토아학파라는 얘기를 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도 유추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해드리면요. 스토아학파 같은 경우는 정념이 없는 마음의 상태를 추구하기 때문에 부동심이란 단어와 이성 중시한다는 단어가 반드시 나오게 되죠. 그렇게 돼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주장한다라는 얘기는 벤담과 밀이 얘기한 공정성의 원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스토아학파랑은 관련이 없다라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국가가 없는 자연 상태를 주장하는 부분도 당연히 스토아학파랑은 관련이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철인정치 같은 경우 플라톤이 얘기했던 이야기였기 때문에 어쨌든 철인이라는 지배자 입장, 철학자가 다스리는 정치를 철인정치라고 플라톤이 얘기했던 부분도 스토아학파랑 관련이 없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이 문제 하나로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한꺼번에 공부할 수 있었다는 장점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꼭 앞으로 2016년도 2회차 기출, 그 다음에 시험 준비를 하시게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10번을 중심으로 스토아학파, 그 다음에 벤담과 밀이 주장하게 된 공정성의 원리, 그 다음에 국가가 없는 자연 상태를 주장하는 부분, 그 다음에 부동심과 이성을 중시하게 되는 스토아학파의 특성, 그 다음에 철인정치, 플라톤 이렇게까지 보시게 되면 한 4문제 정도는 한꺼번에 공부하시게 되는 아주 독특한 문제임을 또 경험하실 수 있기 때문에 10번만 자세히 보셔도 2016년도에 나오게 되는 2-3개 정도의 문제는 또 맞추실 수 있을 것이라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11번, 그쵸? 11번을 봐야겠죠?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국가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국가관에 대한 문제도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죠. 매번 한 문제씩은 그래도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자세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국가관은 국가의 간섭 없이도 보이지 않는 손이 국가 전체의 이익을 증대시키기 때문에 국가는 국방이나 치안, 그 다음에 사유재산의 보호 등과 같은 최소한의 역할만을 해야 된다. 네,
감이 오실 겁니다. 대부분 국가관에 대한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이런 지문이 제일 많이 나오게 되고요. 2015년 1회차, 2015년 2회차 문제에도 출제가 됐던 문제고 정답도 역시 같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는데요. 최소한의 역할만을 수행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시장 개입이 그쵸? 시장 개입의 최소화. 그쵸? 최소화죠. 시장 개입이 최소화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우선은 적극적 국가관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복지 국가와도 맞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공산국가와 야경국가 중에 고민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 비슷한 용어들이 좀 많죠. 우선은 시장 개입이 최소화된다라는 얘기는 야경국가의 특성임을 아실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와 같이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얘기는 최소한의 개입만 된다라고 하면 나머지는 자연적으로 유지가 된다라는 이론으로도 해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간섭이 없다라는 말과 보이지 않는 손, 그 다음에 시장 개입의 최소화, 그 다음에 야경국가라는 말은 동일시해서 함께 생각을 하시면 보통 국가관에 대한 설명이 나오게 될 때 보통은 야경국가에 대한 설명이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나왔던 문제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국가관에 대해서도 가장 쉽게 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통으로 외워두시면 도움이 분명히 되실 거라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6년도 1회차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11번까지 우선은 해설을 하고요. 그 다음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